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딥인투딥 주제는 3D 컴퓨터 비전이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아이쿠 연기 전성우라고 합니다. 사실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만 하자면 저는 현재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요. 이제 아이쿠에서 아모나이트 역할을 맡고 있는 연기 뒷방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이스트 CV랩에서 3D 비전 그리고 디퓨전이나 아니면 4D 관련된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지막지하고 사실 근데 전부 다 할 건 아니고 약간 3D 비전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조금 정리가 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 학부 레벨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부수적으로 좀 넣어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3D 비전에 관심이 생기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제 욕심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은 3D 비전이라는 그 태스크들의 정의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고전적인 논문들, 그다음에 최신 논문들까지 좀 훑어보는 약간 그 태스크 소개나 논문 소개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기획부장님한테 좀 허락을 받아서 실습이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세미나 듣는 느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3D 비전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결국에는 되게 고전적인, 약간 근본 있는 그런 태스크긴 한데요.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형대수학적인 그런 측면의 그런 지식들이나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좀 숙지가 되어야지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앞부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컴퓨터 비전 같은 태스크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컴퓨터 그래픽스 강의 수강하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 너프가 뭔지 아신다. 음, 거의 없구나. 그래서 사실 아마 딥러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도 뭐 디퓨전 뭐 이런 되게 제너레이티브 모델까지는 되게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3D 비전 관련된 거는 좀 친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뭔가 딥러닝에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한다는 뭔가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그것에 뭐 맵을 예측한다던가 아니면 뭐 레이블을 예측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됐대.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이랑 약간 좀 결이 다른 느낌들이 있거든.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넘어가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딥인투딥 한 12강까지 들으셨으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딥러닝이라는 학문 자체가 조금 약간 주먹보고식으로 약간 경험적으로 좀 정의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뭐 엄밀하게 이론적으로 넘어간다기보다 경험적이고 귀납적으로 좀 추론해서 그런 식으로 흥분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3D 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른 도메인들이 좀 규칙과 이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면 또 취향이 맞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3D 비전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3차원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다루었었던 이미지는 2차원의 그 3차원 공간을 투영시킨 하나의 그런 2D 데이터죠. 결국에 이 3D 비전에서 저희는 이 여러 장의 2D 이미지들로부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3D 지오메트리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3D 지오메트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라고 하면 다들 뭐 기하학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뭐 컨피규레이션, 서페이스 쉐이프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에는 한국어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3D 비전이라는 태스크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의 씬 혹은 하나의 물체를 찍은 뭐 여러 장의 2D 이미지들이 있을 때 뭐 한 장이어도 괜찮고요.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 이미지의 대상이 되는 3D 물체나 공간의 형상이나 구성 혹은 표면의 형태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3D 비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3D 쉐이프, 서페이스 쉐이프나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한 가지가 던져질 것이고, 또 그거를 어떻게 이미지로부터 복구할 것인가? 라는 또 질문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 3D 씬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프리미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먼저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이미지들로부터 어떻게 이 3D 씬의 그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에 대한 방법론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부분은 약간 딥러닝이라기보다도 그냥 3D 비전이나 3D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3D 쉐이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뭐 XYZ라는 그런 3D 좌표계가 있을 때 그 좌표계를 뭔가 디스크리트하게 나눠가지고 각각의 위치가 뭐 어떤 색깔이다, 뭐 어떤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복셀 그리드로 표현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어떤 포인트들이 뭐 3D 쉐이프, 3D 스페이스상에 어느 위치에 위치하는지를 XYZ의 좌표의 쌍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XYZ가 3차원이니까 N개의 포인트로 어떤 쉐이프를 나타낸다면 N 바이 3의 매트릭스의 형태로 3D 쉐이프를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 클라우드고, 그리고 그 각각의 점들 간의 관계를 이제 어떤 삼각형의 메쉬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메쉬이고요. 그 다음에 임플리시트 서페이스와 같은 어떤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의 형태도 있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일단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3D 쉐이프를 어떤 여러 개의 점들의 집합, X, Y, Z의 좌표들의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복셀 같은 경우에는 그 X, Y, Z라는 그 어떤 그리드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이난 스트럭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리드를 굉장히 잘게 나눠야 돼요. 근데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점의 수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아도 좀 세부적인 스트럭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 물체가 어떤 점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겠는데 그 물체 표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이후에 말씀드릴 메쉬로 후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포인트 간의 관계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도 조금 단점이라고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로 형태로 나타낸다. n 바이 3 차원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가까이의 점들이 그냥 좌표 그냥 숫자인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포인트들 간의 관계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색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각각의 그 점들의 인덱스가 있을 거잖아요. 1번 점은 뭐 2바이 3바이 4에 있고 2번 점은 3바이 4바이 5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각각 있을 텐데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또 다른 어떤 피처들을 저희가 다른 매트릭스에다가 뭐 나열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YG뿐만 아니고 RGB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까지 함께 조작을 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 색상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은 그 서페이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어준 것이 이 트라이앵글 메쉬입니다. 그래서 보통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 3D 메쉬의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뭐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레이 트레이싱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게임 같은 거에서 되게 좀 많이 들어보셨을 표현일 것 같은데, 보통 뭐 3D 디자이너들이 뭐 3D 캐릭터를 만든다던가 모델링 한다던가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편집에 되게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데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쉬 자체가 그 삼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포인트들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약 딥러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보를 되게 생성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되게 이 포인트들이라는 것 자체가 좀 비정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이미지 투 메시 같은 이런 픽셀 투 메시 같은 이런 초기의 연구들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픽셀들이 그 정점들이 연결된 그 관계가 결국에는 어떤 일종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좀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메쉬를 가지고 딥러닝의 관점에서 3D 연구하는 거를 막 그렇게 물론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많이들 연구가 되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후처리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이거를 직접 사용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D 렌더링 파이프라인 아마 그래픽스 들으신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결국에는 이것도 약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저렇게 3D 그 삼각형들이 막 3D 공간에 모여 있을 거죠. 이것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스크린상으로 이제 렌더링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결국엔 그걸 우리가 3D 공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크린에 있는 평면상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 3D 비전에서 저희가 딥러닝을 다룰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결국에 저 레스토라이제이션인데 좀 이따가도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라는 거는 연속적인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정의가 되죠. 그냥 삼각형이라는 하나의 그런 걸로 정의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픽셀로 나타내려면 이걸 저희가 이상화 시켜야 돼요. 디스크리트하게 각각의 픽셀 위치에다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네, 레스토라이저라고 하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도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것들 결국에는 3D 그런 렌더링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쉬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가우시안으로 3D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까 포인트와 메쉬의 약간 중간에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이 이제 어떤 부피가 없는 일정의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들 간의 썰- 그런 관계, 즉 이런 서페이스 같은 것들을 직접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반면 메시는 그런 것들을 점들 간의 관계로서 이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 둘의 약간 단점을 약간 적절하게 보완한 그런 모델링 그런 3D 프리미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종의 타원체로 모델링을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3D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약간 이미지를 보시면은 약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저 2D 가우시안이라고 했을 때, 이게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 약간 원형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약간 마찬가지로 3D 가우시안에서 일정 확률 범위에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하면은 그 일종의 타원체처럼 모델링이 돼요. 그래서 그 타원체들로 우리가 이 3D 씬을 표현을 하는 것을 3D 가우시안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여기에서는 약간 이해가 좀 힘드실 수도 있고 이따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이제 그런 3D 렌더링 파이프라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점도 아니고 약간 면도 아니고 약간 타원체로 모델링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식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 결국에는 저희가 다뤄봤었던 이런 여러 가지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살펴봤을 때 사실 몇 분은 아직 안 다루기는 했지만 뭐 이런 장점들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인트 클라우드랑 메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전적인 CV 파이프라인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니까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들이고요. 결국에는 저희의 그 3D 비전에서의 목표는 이미지를 가지고 3D를 복구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너프나 아까 말씀드렸던 3D 가우시안이 굉장히 좀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뒤에서 이 너프와 3D 가우시안을 어떻게 우리가 2D 이미지들로부터 3D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너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서 이 너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맛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좀 이걸 가져왔는데 저희가 아까 살펴봤었던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복셀, 메쉬, 막 3D 가우시안 같은 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데이터들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번 점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1번 점이 1번 점에 대한 뭐 좌표라든지 아니면 1번 점이 어느 삼각형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1번 가우시안이 어느 뭐 민과 베리언스를 갖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명확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그런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explicit representation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압축된 형태로 임플리시트하게 함수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3D 공간상에서 우리가 어떤 3D 공간, 뭐 XYZ 좌표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 점이 어떤 저런 뭐 토끼 모양의 그런 3D 쉐이프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find distance 펑션이라는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2D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 2D 인풋 뭐 XY 좌표를 넣었을 때 그 점이 저 토끼 모양의 저 파란색 선 안에 있으면은 뭐 마이너스 값을 내뱉고 밖에 있으면 플러스 값을 내뱉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2D의 그런 인풋, 2D의 저 모양 자체가 어떻게 모델링 되어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그 함수 자체가 그 데이터를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을 인플레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둘이 약간 트레이드 오프에 있대요. 이 익스플리시트한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렌더링 하거나 아니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되게 빠른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압축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데이터의 크기 자체가 되게 커지겠죠. 반대로 임플리시트하게 저장할 때는 데이터의 크기 자체는 되게 줄어듭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함수를 한번 인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컴퓨테이셔널 시간이 좀 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둘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약간 너프는 저 함수, 데이터를 함수로 표현한다는 데서 저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너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너프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카메라나 그런, 어, 네, 잠시만요. 아, 네. 그래서 그 너프나 그런 3D GS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그런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D를 여태까지 나타냈던 방법들은 결국에는 여러 장의 뭐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로부터 뭔가 저희가 3D를 복구하는 것이 저희가 3D 비전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는 뭔가 이미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냥 3D 공간상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었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로부터 약간 가장 쉽게 추출할 수 있는 3D 정보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뎁스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관련된 그런 논문들도 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봤을 수 있는데 각 픽셀마다 이 각각의 물체가 얼마나 이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저장한 것을 뎁스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여태 저희가 봤었던 거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미지 공간 안에서 정의된 그런 정보들이죠. 여태까지는 그냥 3D 좌표에서 정의된 좌표들이었다면, 그 정보들이었다면, 이거는 이미지의 그런 틀 안에서 픽셀 얼라인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3D 정보를 어느 정도 표현한 그런 방식입니다. 뭐, 깊이라고 하면은, 뭐, 메트릭 뎁스라고 해서 실제 물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뎁스도 있고, 아니면 객체들 간의 상대적인 거리만 측정하는 그런 릴레이티브 뎁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뎁스의 종류도 있고 뎁스를 뭐 추정하는 방법도 되게 많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뭐 DPT라고 하는데 저희가 약간 세그멘테이션 할 때 결국에는 뭐 유닛 같은 걸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줘서 아웃풋으로 그런 이미지와 같은 픽셀 레벨의 값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레벨의 그런 느낌의 약간 댄스 프레딕션으로 이 뎁스맵 프레딕션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뭔가 물체의 깊이를 예측할 때 저희가 눈을 두 개를 쓰잖아요. 이게 약간 인간의 그 시각 그런 형태와 되게 그런 거를 모방해서 스테레오 비전이라는 방식으로도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뎁스맵을 예측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뎁스맵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좀 한정적인 정보예요. 사실 어떤 카메라가 있을 때 카메라로부터 이 거리만을 예측하는 것이니까 그 3D 정보를 전부 다 담고 있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이거와 약간 비슷한 개념이면서 약간 다른 느낌의 개념이 있는데 포인트 맵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포인트 클라우드랑 똑같은데 그냥 그거를 그 각각의 픽셀이 3D 위치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각각의 픽셀의 위치가
3D 상에서 어느 좌표를 가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2D 이미지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을 포인트 맵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픽셀 얼라인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포인트 맵이랑 뎁스 맵이 무슨 차이가 있냐? 약간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 포인트 맵에서 그 뎁스, 약간 Z축을 보통 이 카메라로부터 거리 그 축으로 나타내는데 그 축만 잘라서 보면은 실제로 포인트 맵이랑 Z축은 되게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두 개를 구별하느냐? 이 포인트 맵은 각 픽셀마다 이 카메라 좌표계에서 정의된 해당 픽셀의 3D 상의 위치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뎁스 맵과 포인트 맵이 다른 거는 포인트 맵은 결국에는 카메라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뒤에 좀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어서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뷰를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담고 있는, 훨씬 더 3D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3D 정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카메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뎁스맵과 포인트맵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희가 계속 해봐야 되는데요. 결국에 그러니까 뭐 카메라는 뭐 여러분들이 뭔지는 당연히 다들 아실 거고 조금 이론적으로는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는 식으로 많이 모델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나면서 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뤘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인간이 약간 시각 구조를 모방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이제 빛을 방출할 때 그 방출된 그 레이가 피놀을 지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에 저런 식으로 프로젝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의 한 점이 이제 핀홀을 지나는 단 하나의 레인 직선에 하나의 저 직선에 대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의 레이는 어떤 3D 공간상에 있는 특정 부분에서 뭐 방출이 되든가 아니면 다른 방출된 빛에 반사해서 들어오든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 플레인에 있는 하나의 그런 점이 그 3D 위치에 있는 하나의 점에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고요. 저희가 3D 비전에서는. 그리고 저 카메라를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내부 파라미터라고 해서 인트린직, 그리고 외부 파라미터라고 해서 익스트린직 이렇게 나누는데 인트린직은 보통 뭐 주점, 뭐 초점 거리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는 저 초점 거리입니다. 아마 이거 상이 맺힌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저 초점 거리가 늘어날수록 저 이미지 플레인이 뒤로 가면서 그 직선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해서 이미지가 조금 더 큰 상이 맺히게 되는 그리고 저 포컬 렌스가 줄어들수록 조금 더 작게 이미지의 상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카메라라는 것이 저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에 따라서 인트린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3D 스페이스 상에 있는 물체를 우리가 2D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다. 3D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점들이 이미지의 어떤 점들에 이게 매칭이 되는지를 그 기하학적인 관계로 어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형태로 저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만 또 중요한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여러 시점에서 찍은 카메라들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들이 실제 우리 공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들 간의 관계를 우리는 카메라가 하나의 좌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좌표계는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그 좌표계의 원점이랑 그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이미 어떤 월드 스페이스 좌표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좌표계 상에서 그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놓이는지에 따라서 그 카메라의 그런 익스트린직 외부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 트랜슬레이션 얼마나 트랜슬레이션 됐는지와 어떻게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D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물체가 놓여 있고 카메라가 놓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간 이거는 좀 너무 트리비얼한 걸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매트릭스로 저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알고 있으면 단순히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물체의 위치를 각각의 다른 좌표계로 변환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선형대수에서 여러분들이 했었던 거니까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어, 이 슬라이드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떤 3D 정보들, 그러니까 3D 좌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좌표계에 있는 어떤 물체를 찍은 카메라에 대한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카메라의 파라미터는 인트린직과 익스트린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익스트린직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변환할 수 있고, 그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이 카메라 인트린직을 알고 있으면 그걸 다시 이미지로 투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3D 실제 3D 세상에 있는 물체를 어떤 이미지로 찍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환된다고 우리가 모델링을 수학적으로 하고요. 우리는 반대로 이 이미지에서 3D로 가는 게 목표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는 카메라의 정보를 예측하고 그것으로부터 3D를 다시 복구해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딥러닝으로 풀고 싶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3D 비전의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뭐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멀티플 이미지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각 시점에 있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데시멜을 예측하는 스테레오 비전도 3D 비전의 태스크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스트럭처 프롬 모션, 노벨 신테시스, 멀티뷰 스테레오 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 약간 이런 거는 약간 기하학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3D 비전 테스트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한 그런 3D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활용해서 우리가 2D에서 했던 것처럼 뭐 오브젝트 디텍션, 뭐 세그멘테이션, 뭐 포인트 트래킹이나 옵티컬 플로우 같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들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 있는 그러니까 3D를 리컨스트럭트하는 이쪽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어, 스테레오 매칭이 약간 이 3D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조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스테레오 매칭이라고 잘못 써놨대. 스테레오 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갭스 정보를 예측하는 거고요. 두 개의 뷰가 있을 때 그 이미지들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물체가 얼마나 어느 3D 위치에 있는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이미지에 대해서 저렇게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카메라를 인트린직과 익스트린직을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 우리가 한 픽셀에 대응되는 저 레이 하나가 그러니까 광선 하나가 하나 직선에 위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 픽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 뎁스를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 픽셀에 대응되는 저 직선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뷰에서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면 이 3D 포인트의 집합에 해당하는 이 직선을 다른 뷰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 직선상에 우리가 저 다른 뷰에서의 픽셀의 저 XL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직선상에서만 우리가 저 매칭되는 점을 찾으면 우리가 저 두 개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니까 저 두 개가 만나는 저 지점에 3D 점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픽셀 위치에 해당하는 저 3D 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반대로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를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두 개의 이미지에서 특정 부분이 특정 이미지의 뭐 XL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XR에 해당한다. 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카메라 파라미터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매칭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카메라 파라미터를 다 복구할 수가 있고 3D 쉐이프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간 PMP 란삭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보통 매칭을 많이 하고 보통 몇 개 이상 점이 있으면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와 3D 스파이스한 그런 3D 포인트들을 조금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쓰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카메라 정보도 이 투뷰에서 복구를 하고 그리고 그 뷰에 각각에 해당되는 점들이 3D 위치에 어느 점에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용한 게 스테레오 비전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뎁스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이 3D 비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대부분 특히 멀티뷰로 이렇게 이미지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 혹은 여러 개의 이미지들 간의 대응 관계, 즉 기하학적으로 이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른 이미지에서는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문제와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면 대부분의 태스크들에서는 이런 그런 지오메트리 예측이 되게 잘 되는 편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2D, 2뷰에서 이제 스테레오 비전 매칭을 했었던 것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여러 장을 확장했을 때 이 여러 개의 뷰에서 이 카메라 정보들과 3D 포인트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고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의 뷰에서 찍은 2D 이미지들을 가지고 카메라 파라미터들과 스파르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예측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한 1996년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근본론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딥러닝은 아니니까, 뭐, 대충 뭐, 잘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 잘 됩니다. 실제로, 2021년 이전까지도 이게 웬만한 딥러닝 기반 그런, 그런 방법론들보다, 2016년에 나온 콜맵이 훨씬 더 잘해서, 이런 것들을 거의 그냥, 사실 카메라 정보 같은 건, 그라운드 트루스가 찾기가 힘드니까 이 콜맵의 그런 카메라 파라미터를 거의 GT로 활용할 만큼 사실상의 GT로 활용할 만큼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3D 비전 아주 고전적이고 대표적이고 그런 중요한 그런 테스크이자 논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콜맵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사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그 이미지들로부터 페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이라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들로부터 뭐 1번과 2번 페어, 2번과 3번 페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페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페어들 간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를 저희가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레드넷이나 여러 가지 뭐 이미지 피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피처들 간의 시밀러리티만 구하면은 결국에는 그 어느 부분에 있는 위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 그 이미지의 위치가 다른 이미지의 어느 피처와 유사한지를 약간 시밀러리티를 구하면은 어떤 부분이 매칭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뭐 알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고전적인 시프트라고 하는 피처가 있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되게 많은 이미지 쌍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것들을 뭐 실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이제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지오메트리컬리 베리파이드 이미지 페어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이제 3D 정보를 리컨스트럭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이 1번, 2번, 1, 2, 3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1번, 2번 이미지 페어를 가지고 이제 3D 카메라 정보랑 3D 점들의 위치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매칭되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카메라 정보도 예측할 수 있고 3D 정보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과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3D 정보와 그런 카메라 정보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1번, 2번 쌍으로 이제 그거를 등록을 해놨으면 1번, 3번 쌍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1번, 3번 쌍을 다시 가져와서 이 3번 이미지를 이 뷰에다가 다시 등록을 하고 1번, 4번 쌍도 있다. 그럼 이 4번 이미지를 다시 가져와서 매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이미지를 추가해 가면서 3D 정보를 복구하는 이런 것을 인크리멘탈 SFM이라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콜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2020년인가 21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D2넷이라고 하는 2019년에 나온 딥러닝 기반의 매칭보다 시프트가 더 잘한다. 1999년에 나왔는데 이게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되게 잘하는 논문이고 되게 중요한 논문이니까 이거는 한번 만약 3D 비전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콜맵과 관련된 시프트와 관련된 논문을 한번 보시는 걸 승고드리고요. 이 뒷부분은 이 콜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뷰 스테레오라는 태스크도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스테레오 비전을 멀티뷰로 확장시킨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뷰 스테레오는 카메라 포즈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멀티뷰에서의 덴스한 3D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멀티뷰 스테레오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딥러닝에서 주로 다루는 태스크는 이제 아무래도 노벨뷰 신테시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해하고 넘어가셨던 SFM을 기반으로 이 노벨뷰 신테시스 그러니까 새로운 뷰에서 이 씬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합성하는 태스크거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벨 뷰 신테시스라는 것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뷰를 합성해내는 것이 목표인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노벨 뷰 신테시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우리가 카메라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SF맵, 그리고 콜랩 같은 것들로 이미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뽑아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후에 다른 새로운 뷰에서 이 씬을 봤을 때 어떻게 봤을지 렌더링 해봐 라고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어, 대표적으로 러프가 있고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방법론 다 SFM을 기반으로 합니다. SFM에서 쿨뱀을 돌려서 나온 그 스파이스한 3D 클라우드가 있을 것이고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그런 카메라 포즈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MVS를 하는 것이 러프와 3DGS고요. 그리고 러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포즈만 사용을 하고 3DGS 같은 경우에 카메라 포즈에 더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들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러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아마 3D 비전 분야에서 조금 가장 많이 알려진 딥러닝 기반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대충 이런 거를 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D 물체를 찍은 몇 개의 사진들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뷰에서 이 물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 너프라는 거는 implicit representation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까 표현을 빌리자면 함수로 3D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3D가 아니고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지를 그냥 RGB 값으로 보통 저장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저장하지 말고 어떤 이미지 상의 어떤 2D 좌표의 특정 위치를 쿼리를 날렸을 때 그 쿼리에 대한 그 RGB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뉴럴 네트워크로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 훈련을 해놓는다. 그런 식으로 이 함수로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뉴럴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3D 좌표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좌표에 해당하는 어떤 뭐 RGB 값을 출력으로 내뱉는 네트워크가 어떤 뉴럴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여태까지 다뤘었던 그런 비전 태스크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저는 여태까지는 뭔가 이미지를 넣어서 뭔가 그걸 뭐 CNN을 돌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목표였다면 이 너프의 관점에서는요. 이미지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레이블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 각각의 하나의 씬을 옵티마이즈 하도록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의 저 3D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이 저 의자에 대한 3D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NLP가 있는 거고요. 저 레고 블록을 저장하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다가 어떤 3D 위치의 정보를 넣어줬을 때 그 위치에 해당하는 뭐 RGB 값 아니면 그 점이 뭐 차 있는지 뭐 비어 있는지 이런 정보를 내뱉게 하는 것이 어떤 Neural Im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3D라고 하면은 당연히 각도도 중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빨간색 빨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여기에서 보는 거야, 여기에서 보는 거야. 여러 가지 뭐 빛 같은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색깔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색깔을 예측할 때도 결국에는 어떤 방향에서 보는지까지 인풋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3D 좌표상의 어떤 특정 위치가 어느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색깔을 띠는지를 예측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것이 뉴럴 임플리스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너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게 완전 라이브하게 설명을 하자면 결국엔 타겟 카메라를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그 뷰에 대한 이미지를 예측하는 약간 이게 처음에는 약간 그 CNN이나 그런 기존의 2D 그런 비전들의 태스크랑 조금 헷갈려서 왜 약간 이미지가 인풋으로 안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되게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뭔가 그런 글로벌하게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여러 가지 씬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한 씬에 대해서만 옵티마이즈를 한다. 한 씬을 바라본 여러 개의 뷰의 이미지들만 가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3D 리프레젠테이션,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에 담는 거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브하게는 저런 식으로 타겟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 그러니까 그 3D 이미지로부터 3D 모델로부터 생성된 이미지에 이제 로스를 흘려서 그 3D 모델의 그런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충분히 학습을 시켜놓은 다음에 새로운 타겟 카메라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새로운 뷰에서의 이미지를 내뱉는 것이 이제 너프나 3D G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근데 그래서 이 너프라는 이름 자체가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레디언스 필드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 뉴럴은 뭐 당연히 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니까 뭐 뉴럴이 붙는 거고, 필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3D 포지션, 각각의 그 3D 위치에다가 특정한 값을 매기는다는 그런 수학적인 의미에서 필드, 어떤 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럼 레디언스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간 특정 면적을 통과하거나 그 면적으로부터 방출되고 주어진 방향의 특정 입체각 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되게 어렵게 설명할 때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결국엔 이걸 아까 피놀 카메라 모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어떤 빛을 받아서 어떤 반사하거나 뭐 방출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빛이 어떤 카메라 내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뭐 저희가 뭐 3D 뭐 기존의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는 뭐 어떻게 반사가 되고 광원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3D 공간의 각 위치가 어떤 특정한 RGB 값을 내뱉는다. 그러니까 피노를 향한 방향으로 어떤 카메라에 도달하는 어떤 세기와 색을 가진 어떤 빛을 방출한다 혹은 반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특정한 픽셀에 해당하는 그 레이를 우리가 이렇게 쭉 쐈을 때 저 반대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각각의 그 3D 위치에 대한 점에 대한 그 RGB 값과 그 차이는 오파시티 값,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공간은 비어 있을 거고 어떤 공간은 물체가 있어서 차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오파시티의 값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그 오파시티가 일정 정도의 스레스홀드를 넘기기 전까지 앞에서부터 계속 더해주면은 그 레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RGB 값을 이미지에다가 이미지의 어떤 픽셀 위치가 이 레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레이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제 샘플링을 했을 때 그러니까 3D 레이 위에 있는 저 좀 말이 꼬이는데 3D 위치에서 각각의 점들에 대한 RGB 값과 그 오파시티 값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값들을 그냥 레이를 역으로 발사시키는 방향으로 그 모든 점들의 투명도가 특정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 계속 더하면 그 값을 우리가 그 RGB 값을 저 이미지 픽셀이 가지고 있는 어 일종의 RGB 값이라고 그 색깔이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D로부터 2D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대요. 이런 렌더링 방식을 볼리메트릭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볼리메트릭 렌더링에서 이 부분 결국에는 저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로 임플리시트하게 나타내자라고 하는 것이 너프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저 3D 공간상에 있는 점들이 굳이 뉴럴 네트워크일 필요는 없죠. 그냥 저 위치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내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원래 볼리메트릭 렌더링은 고전적인 3D 비전 파이프라인 상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어떤 3D 볼륨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프로젝션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썼던 그런 파이프라인인데 그거를 저희는 저 3D 볼륨을 이 3D 볼륨을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로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프입니다. 그래서 이 너프를 가지고 생성된 각각의 점들에 대한 RGB 값과 오파시티 값들을 다 이제 샘플링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 점에 대한 그런
값, 색깔을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너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한 말 반복이긴 한데, 요 이미지가 약간 조금 더 뭔가 이해가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미지 픽셀에 해당하는 각각의 레이가 있을 텐데, 그 레이로부터 그 각각의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 X, Y, Z 좌표를 배치로 이제 쫙 넣어주고요. 그리고 그 배치로 넣었을 때 각각의 점에 대한 RGB 값과 오파시티 값이 예측이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터그레이션을 쭉 해서 그 값의 RGB를 예측한다. 그리고 그 RGB 값은 우리가 원래 그 뷰에서 그 픽셀 위치가 어떤 색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GT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GT 이미지를 이제 우리 모델이 예측한 그 RGB 값이랑 비교를 하면서 MSA 로스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흘려서 MLP를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디테일적인 측면인데 또 고전적인 뭐 볼륨메트릭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샘플링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실 레이는 되게 연속적이잖아.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샘플링을 할 때는 이 인풋을 XYZ 하나의 점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샘플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샘플링하는 방법론도 되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너프라는 방문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는 되게 펄스하게 그 각 약간 유니폼하게 좀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대충 뭐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대략적인 그 형태만 파악한 다음에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이후에는 조금 이제 물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샘플링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저 하얀색 점이 샘플링 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포인트, 그러니까 MLP에다가 넣어주는 점들의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위치들을 처음에 넣어서 훈련을 시키다가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어느 위치에 그 물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여기도 대부분 보시면 이 공간 자체는 대부분 3D 공간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비어 있는데 사실 이런 비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샘플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더 물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first find 샘플링을 해서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샘플링을 해서 덴시티가 스레스홀드를 넘기 전까지 계속 더해서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걸 GT랑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이미지와 관련된 태스크지만 그 이미지의 그런 관계 같은 걸 전혀 이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각각의 픽셀을 독립적으로 결국에 예측하는 거죠. 3D 포인트가. 그래서 되게 좀 나이브하게 그냥 MLP, 약간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MLP를 쓰는 것이고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딥러닝의 그런 느낌이랑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모델 아키텍처도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XYZ를 넣어주고 그거를 뭐 256이 그냥 하나의 뭐 리니어 레이어예요. 그 토치로 따지면 이걸 쭉 태워서 그냥 RGB를 내뱉는 식으로 모델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카메라 포즈가 저 B에 해당하는 것이고 좌표가 X에 해당하는데 오파시티 즉 각각의 3D 위치가 뭐 거기가 차 있는지 차 있지 않는지는 어느 방향에서 보는지와는 무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덴시티를 예측할 때에는 일부러 저 카메라 포즈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덴시티를 예측하고 나서 그 이후에 RGB를 예측할 때, 왜냐하면 RGB는 색깔에 디펜던트한 그런 영역이니까 그거를 예측할 때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카메라 포즈를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RGB 값을 예측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저 XYZ 좌표를 단순히 뭔가 3차원의 그런 벡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60차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트랜스폼 하실 때 좀 보셨던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는 그 역할이 조금 달라요. 포지셔널 인코딩이 트랜스포머에서는 결국에는 이 어텐션이라는 그 연산 자체가 어떤 퍼뮤테이션 인베리언스 하기 때문에 즉 이게 순서를 바꿔도 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순서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에서는 그런 포지셔널 인코딩,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어,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되게 좀 저런 식으로 결과가 뭉개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XYZ 좌표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는 뭐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미지를 그런 어떤 그 신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 프리퀀시의 정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좌표를 그런 풀이의 변환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인풋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얘가 어떤 하이 프리퀀시의 디테일들을 굉장히 훨씬 더 잘 배우더라 라는 것이 요 분에서의 또 컨트리뷰션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라고 좀 넣어놨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저 MLP가 스펙트럼 바이어스라는 걸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저주파에 해당하는 좀 프리퀀시가 낮은 좀 간단한 좀 콜스한 그런 정보들을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요소들을 학습하려는 그런 바이어스를 MLP라는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런 것들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제 포지션 엔코딩이라고 하면 여기가 저희가 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이제 그런 주기 같은 거를 저희가 여러 개로 이제 임베딩을 해서 놓잖아. 그렇게 해서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의 정보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구분을 시켜 놓음으로써 이걸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또 발전시킨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떻게 해줘야지 이가 더 빠르게 더 잘 배울 수 있는가라는 연구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고, 인스턴트 NGP라는 이게 굉장히 또 핫했었던 논문인데요. 단순히 그냥 포지셔널 인코딩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터미니스틱하게 했었을 때는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정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네트워크가 좀 깊어져야 그거를 배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임베딩 자체를 트레이너블하게 바꾸고 그리고 트레이너블한 임베딩들을 그러니까 멀티 레솔루션으로 해서 그러니까 약간 콜스한 것과 파인한 것을 익스플리시트하게 구별해 놓은 일종의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거를 트레이너블하게 만듦으로써 조금 더 훨씬 네트워크를 얕게 쓰고 그다음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 인스턴트 NGP라는 논문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만약에 너프가 궁금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너프가 초반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또 약점들도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느리고요. 사실 딱 봐도 좀 느려 보이죠. 이제 각각의 이미지가 뭐 256바이 256도 아니고 1024바이 1024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그 픽셀 위치에 대해서 그 1024바이 1024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인퍼런스를 해야 돼요. 그것도 그 픽셀에 대해서 한 번씩 인퍼런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픽셀에 해당하는 그 Z축, 그 레이에 해당하는 그 점의 개수만큼 인퍼런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을 뽑는데 엄청나게 느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초반에는 어, 굉장히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를 했습니다. 첫 논문은 거의 50장에서 100장 사이에 한 신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리얼월드에서 쓰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어, 또 당연한 거지만 이제 너프 자체가 한 네트워크가 한 모양, 한 신에 대해서만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씬 스페시픽하다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고정이 되어야 된다. 고정된 물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었고 그리고 이미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같은 환경에서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웹상에 있는 뭐 이런 저런 뭐 독일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저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할 때 훈련이 이렇게 뭐 배경이나 아니면 배경의 색깔이나 날씨 같은 게 달라지면은 이 이미지들로 옵티마이징을 했을 때 제대로 안 된다라는 문제들도 있었고 SFM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SFM에서 나온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가정을 하고 이제 풀다 보니까 그 SFM 이게 콜랩을 돌리는 시간이 뭐 며칠씩도 걸려요. 50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컴퓨테이셔널 하거나 약간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굉장한 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쭉 넘어가면서 보셨겠지만 이 너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21년부터 23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실 이 너프 하나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에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나 궁금하시면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GS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조금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쯤에 다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5분이 돼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했네. 131페이지인데. 사실 지난번에 할 때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130페이지까지 지난 학기에 만들어 놨었다가 딱 여기서 끊겼었거든요. 2시간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짬이 차서 그런지 음, 네, 이해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준비한 거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요. 그럴 거면 실습도 할 걸. 약간 3D 약간 실습이 좀 재밌긴 하고 되게 눈으로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하니까. 만약에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또 한번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친구를 한번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벨 신테시스를 위한 또 연구였고요.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너프는 좀 임플리시트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죠. 근데 반대로 이 친구는 3D 가우시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친구는 엄밀하게 말하면 딥러닝도 아니고 머신러닝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3D 그냥 가우시안을 가지고 이미지랑 렌더링해서 그 로스를 구해서 그 로스의 그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백프롬 시켜서 그걸로 그걸로 이제 SGD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란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딥러닝적인 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옵티마이제이션만 들어가고 그래서 약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약간 어떻게 이 딥러닝의 범주로 끌어들일지 약간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엔 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끌어들여가지고 다 그냥 딥러닝으로 풀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그래도 중요하고 엄청 빠르고 엄청 잘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3D 비전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파이프라인이고요. 러프랑 가장 큰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이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SFM에서 나온 그 카메라 포즈만 사용하는 것이 않고 거기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이거는 안 써? 너 이것도 쓰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썼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3D 가우시안을 스플래팅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플래툰이라는 그게 닌텐도 게임이 있는데 약간 그 페인트를 바닥에다가 뿌리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스플래팅 한다. 3D 가우시안이라는 거를 3D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그 3D 가우시안을 그 2D 이미지에다가 뿌리는 식으로 렌더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 너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볼루메트릭 렌더링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그 포인트들의 RGB 값을 예측을 해서 그걸로 이제 쫙 해서 더하는 식이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그런 식으로 예측하지 않아도 되고 약간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와 같은 그런 고전적인 약간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의 그런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스플래팅들이 있을 때, 각각의 3D 그 가우시안들이 있을 때, 그거를 쫙 깊이 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그 레이에 맞는 친구들만 딱딱 골라서 그것만 가지고 렌더링을 하면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하면 막 몇 프레임이야? 100프레임 넘게도, FPS 넘게도 막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익스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임플리시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너프는 굉장히 좀 가벼운 반면에 인퍼런스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데이터는 굉장히 무거워. 한 막 몇백만 개의 가우시안으로 막 구성이 되어 있고, 한 씬에 대해서 이제 막 몇 기가, 몇십 기가 이렇게도 막 저장이 되지만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제 어떻게 3D 가우시안을 이제 이미지로부터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살펴봅시다. 일단 모든 이미지는 SFM을 수행한 후에 각 이미지의 카메라 파라미터들 그리고 스파르스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모두 사용을 해서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들의 중심점을 이제 그 3D 가우시안의 민으로,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것이 총 4개의 러너블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이 평균이 각각의 그 가우시안의 평균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공분산이 결국에는 일종의 타원체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얼마나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지랑 어느 속도로 휘어져 있는 그 로테이션 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프에서 했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 가우시안의 투명도, 오파시티를 하나를 파라미터로 가지고, 그다음에 SH, 스페이컬 하모닉스라고 하는 어떤 색깔을 나타내기 위한 뷰 디펜던트한 컬러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파라미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색깔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균, 그러니까 각 포인트의 위치로 평균을 초기화하고, 뭐 나머지 파라미터들도 초기화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정의를 해서 이 3D 공간에 뭐 이런 가우시안들이 처음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왼쪽에 보시면 약간 카메라 형상 같은 게 남아있는데, 저 카메라 같은 것을 3D 가우시안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약간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 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저런 식으로 일종의 타원체들로 이제 모델링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코베리언스와 관련해서 코베리언스가 결국에는 저 3D 가우시안에서 회전 방향과 스케일을 이야기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그냥 하나의 그냥 뭐 3x3 매트릭스를 그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자체가 어떤 스케일링 매트릭스와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어서 이 항상 포지티브 데피니티브한 그런 성질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만족시키기 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스케일링 매트릭스를 따로 정의를 해서 이것들의 곱으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매트릭스는 뭐 X, Y, Z에 대한 각각의 파라미터들만 가지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회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거 들어보시면 코터니안이라고 4개의 값으로 이제 회전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4개의 파라미터,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뭐 7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n개의 가우시안을 처음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평균 저 3차원, XY, G차원으로 공분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7개의 파라미터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투명도는 뭐 하나고, 그다음에 색깔을 48차원으로 이제,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약간 일종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구면 좌표계에서 정의된 풀이의 그런 풀이의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잘 조합하는 그런 코이피션트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색상을 저렇게 48개의 차원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총 몇 개죠? 한 59개, 한 60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하나의 가우시안이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걸 이미지로 렌더링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프와 같은 그런 볼륨메트릭 렌더링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고전적인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저런 메쉬를 이제 화면에 렌더링하는 방식인 레스터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 파라미터들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 카메라 파라미터들의 익스트린직으로 카메라 그 월드 스페이스에 있는 가우시안들의 위치를 이제 여기다 카메라 스페이스에 맞춰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디프렌셔블
타일 레스터라이저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이 논문에서 이제 새로 제시한 그런 레스터라이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 레스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자체를 디프레셔블하게 할 수 있어야 그 뒤로 그레디언트를 흘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구성을 해서 각각의 타일에 겹치는 이제 화면에 이제 각각의 타일로 나눠서 각각의 타일에 이제 타원들을 이제 쭉 이렇게 정렬을 시켜놓고 이제 그것들을 각각의 픽셀에 대응시키는 점으로 프로젝션을 시킨다. 그런 식으로 레스터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것 이제 똑같이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랜스 이미지랑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 계산된 그 이거를 약간 포토메트릭 로스라고 하는데 그 포토메트릭 로스를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전파를 해서 각각의 가우시안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반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의 씬에 대한 가우시안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뭐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논문의 알고리즘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궁금하시면 한 번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우시안 포인트 자체가 저희가 SFM에서 나온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들로 이제 초기화를 했죠. 근데 사실 그 전만으로 굉장히 스파이스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이 당연히 3D 씬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점들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뭔가 그냥 뭐 학습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저자들이 해보고 제일 좋은 걸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프루닝과 덴시피케이션이라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포인트들을 없애고 늘리고 복제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우시안의 투명도가 너무 낮아졌다 하면은 얘네 사실 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임의로 특정 스텝마다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특정 가우시안으로 그레디언트가 너무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 가오시안이 너무 혼자 큰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버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가오시안을 작은 거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클론을 합니다. 반대로 써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언더 리컨스트럭션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클론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넓은 영역을 이 두 개의 가오시안으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스플릿 클론을 하고 반대로 뭔가 가우시안이 너무 크다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길쭉하다 하면은 얘는 또 너무 넓은 구역을 혼자 맡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거를 그냥 두 개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휴리스틱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3D 가우시안들의 숫자를 늘리고 줄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것도 되게 휴리스틱하고 사실 논문 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찾아보면 되게 이게 수학적으로 뭔가 되게 잘 정의가 돼요. 사실 뭔가 그런 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성능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DGS도 결국에는 되게 잘 되긴 하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메모리 사용량이 되게 크다라는 어떤 익스플리시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SFM과 너프 정부, 그러니까 3DGS와 너프가 결국에는 다 콜맵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친구들. 콜맵이 예측한 카메라 파라미터들, 그다음에 음,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있어야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씬을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은 그냥 콜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존성을 줄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3D GS도 최근에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의 측면에서는 너프에서 이제 3D GS로 거의 많이 넘어왔다. 최근에는 거의 너프 연구는 많이 못 본 것 같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 3D GS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지금까지 어,
한 2024년, 3년까지는 약간 3D에서 너프만으로도 되게 그걸 되게 많은 태스크들을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초반쯤부터 굉장히 이 3D 비전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약간 여기부터 좀 진짜 딥러닝과 관련돼 드디어 딥러닝이 좀 나오는데 어, 지금까지 다룬 좀 태스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이 약간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이 좀 고전적인 파이프라인 상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너프도 결국에는 볼루메트릭 렌더링을 할 때 3D 데이터를 MLP로 표현한 것에 불구하고 3DGS도 결국에는 기존의 고전적인 레스터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 상에서 그런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사용하고 사실 3DGS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 한 최근 1, 2년 사이에 피드 포워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지를 직접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그것에 대한 3D 정보나 아니면 새로운 뷰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3D 리컨스트럭션 할 때 펄스인으로 그러니까 너프나 3D GS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큰 모델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이미지들을 줬을 때 이미지들이 뭐 어떻게 매칭되는지 아니면 어떤 3D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프라이어를 학습하게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들이 주어졌을 때도 그것을 기반으로 3D를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LLM, 약간 언어 모델의 발전과도 좀 비슷하죠. 결국에는 뭔가 CNN이나 뭐 RNN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미지 데이터나 언어 데이터의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자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것들을 좀 넣어줬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졌을 때 결국에는 지금 모든 태스크들을 다 트랜스포머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은 모델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3D 빅전도 약간 그런 비슷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3D 프라이어를, 그러니까 3D에 대한 그 지오메트릭 프라이어를 모델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얘네들이 그냥 멀티뷰 이미지들을 엄청 많이 줬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이 3D에 대한 그 지오메트릭한 기하학적인 정보를 그냥 잘 학습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그냥 피드포워드하게 그냥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2D 비전에서는 뭐 VIT가 그 역할을 했었고 NLP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늦게 좀 그 패러다임이 맞죠.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는 약간 2000년대 2020년대 초반 그리고 VIT도 약간 조금 늦긴 했지만 뭐 디퓨전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1, 2년 정도 늦게 오긴 했지만 그 정도에 맞섰는데 멀티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D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이제 대상을 여러 뷰에서 찍은 그런 이미지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스케일링 되고 그거를 학습시키기 위한 좀 리소스가 충당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렸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멀 뷰 신테시스와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3D 컨스트럭션에서 동시에 약간 다른 패러다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약간 위쪽처럼 타겟 이미지를 로스로서 그러니까 로스를 주기 위한 어떤 레이블로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만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냥 이미지까지 한 번에 쫙 모델에다가 넣어주고 그것들로부터 그냥 그 타겟 카메라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저런 식으로 좀 파이프라인이 바뀌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한 2020년쯤에 픽셀 널프라는 논문이 처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펄싱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가? 이거 조금 더 제너럴하게 우리가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이미지들을 넣어줬을 때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연구로부터 시작된 논문이고요. 기존 너프의 MLP는 그 각 위치와 카메라 파라미터만을 입력으로 받았죠. 근데 이 픽셀 널프 같은 경우에는 이 거기에다가 이 각각의 입력 위치에 해당하는 이미지 피처를 추가적으로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미지 컨디션드 너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특정 이 3D 위치가 있죠.
이 3D 위치를 우리가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3D 위치가 인풋부의 어느 픽셀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를 저 초록색, 저 별에 해당하는 각 위치에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리트레인드된 어떤 CNN 피처를 그 가져와서 그 3D 위치에 해당하는 그 피처들을 여러 개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피처들을 하나를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MLP에다가 컨디셔너로 넣어줬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뷰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씬에 구애받지 않는,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저런 뭐 여러 가지 뭐 막 직육면체, 정육면체가 있는 씬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더라도 뭐 다른 씬에 대해서도 이미지 피처가 달라지니까 그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른 씬의 그런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이미지 컨디션드 너프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그 너프에다가 그 이미지 피처를 넣어줘서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런 씬을 만들어내도록 한 것이 이 픽셀 럴프인데 당연히 어떤 기존의 볼리메트릭 렌더링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약간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을 챙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봐도 이미지 피처라는 게 되게 로우 레솔루션의 그런 정보들이죠. 그런 것들을 넣어줬을 때 당연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 된 것들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피처를 가지고 그 위치가 어떤 색일지를 예측하는 거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IVR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논문인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어, 볼륨메트릭 렌더링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너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와이즈로 이제 인풋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에서 이제 포인트를 샘플해서 각각을 인디펜던트하게 넣어줬다면 이 친구들은 그 픽셀들 간의 그런 디펜던시나 그런 인터랙션까지도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 트랜스포머에다가 각각의 픽셀 위치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픽셀들에 대한 인터랙션, 그러니까 각각의 그 3D 위치에 대한 레이에 대한 인터랙션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가려지는 정보들, 뭐 오클루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로버스트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또 한 가지 약간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은 MLP에다가 넣어줄 때 얘는 인풋 위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까 픽셀 러프 같은 거에서 보시면은 인풋 위치를 넣어주죠. 근데 사실 약간 이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이미지 CNN의 피처라는 것은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미지에서 위치가 바뀌어도 결국 그 피처는 그 위치가 바뀔 뿐이지 똑같이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게 그 위치에 디펜던트 하게 된다는 게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약간 저것 때문에 어떤 위치에 대한 바이어스가 생길 수도 있고 모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인풋에 대한 그런 위치 정보를 넣어주지 않고요. 그 위치 정보는 그 각각의 이미지 피처를 프로젝션해서 그 피처를 코레스폰딩하는 피처를 가져올 때만 쓰고 위치 정보를 MLP에 넣어주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어떤 위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좀 어떻게 보면 모델의 학습 부담이 줄었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CNN과 MLP의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3D에서도 결국 트랜스레이션 이퀴베리언스라는 특징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특징을 이제 잘 살리면서 이제 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하나의 레이를 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쫙 트랜스포머에 넣어줘서 그 레이 안에서의 인터랙션도 우리가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해서 훨씬 더 로버스트하고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볼리메트릭 렌더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한계를 2021년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냥 너프 기반 모델이죠. 여기에서 약간 좀 다른 모델이 나오는데 이 씬 리프레젠테이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최초의 트랜스포머 베이스드의 피드 포워드 NVS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볼륨메트릭 렌더링을 안 하고
라이트 필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디언스 필드는 각각의 포인트별로 쿼리를 넣어줬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레이 하나에 대해서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 와이즈로 쿼리를 날렸었던 그런 NLP 기반의 그런 너프 기반의 모델들보다 볼륨메트릭 렌더링 기반의 그런 모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100배 이상 빠르게 인퍼런스가 가능해졌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라이트 필드라는 것 자체가 레이 하나가 픽셀 하나에 대응한다고 했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픽셀의 각각의 위치의 값을 그냥 예측하는 그냥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인풋 이미지랑 인풋 포즈가 저런 식으로 트랜스포머의 CNN 피처를 뽑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 인코더에 들어 그리고 디코딩을 할 때 제가 트랜스포머 구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쿼리 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디코딩을 할 때 그 인코더에서 나왔었던 그런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제 키와 밸류에다 넣어줌으로써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구조 안에서 우리가 멀티뷰 로벨 신테시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씬 리프레젠테이션 트랜스포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트랜스포머에서 각각의 토큰이 하나의 이미지, 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되는 거고 트랜스포머 인풋이 쿼리에서 우리가 디코딩을 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디코딩을 하냐 쿼리 레이, 즉 픽셀 하나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디코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볼륨메트릭 렌더링을 회피하면서 훨씬 더 빠른 어, 리프레젠테이션을 훨씬 더 빠른 그런 3D 렌더링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사실 저 인코더 때문에 인코더에서 저 키 밸류를 저 디코더에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인풋 뷰가 달라지더라도 다른 씬에 대한 이미지들을 넣어주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다른 뷰에서도 제너럴하게 피드 포워드로 인퍼런스를 하게 할 수가 있게 된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처음으로 이제 피드 포워드 노벨 신테시스를 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약간 여기는 약간 좀 부가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이 약간 노벨 신테시스가 결국 이미지를 생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디퓨전의 지식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디퓨전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리컨퓨전이라는 모델이 이건 픽셀 러프 파이프라인 위에다가 우리가 특정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멀티뷰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 각각의 뷰를 이제 클립 임베딩을 뽑아가지고 그 클립 임베딩을 디퓨전 모델에다 컨디셔닝을 해주는 그래서 그 컨디셔닝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저 픽셀 러프로 이제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 지오메트릭한 그런 피처와 멀티뷰 클립 피처로 이제 좀 하이 레벨 그런 피처를 넣어줬을 때 그 디퓨전이 그런 디퓨전이 그런 멀티뷰 컨디션에서 그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타겟 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 디퓨전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하면은 얘가 되게 잘 만들더라. 그리고 그걸로 너프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우리가 뷰가 몇 개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너프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훨씬 더 너프가 잘 되더라. 약간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여기서 너프를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 픽셀 너프로 이제 지오메트릭한 컨디션을 줬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가 디퓨전 모델에다가 이미지를 다 넣어주고 이제 어떤 카메라 포즈와 이미지와 관련된 그 피처만 이제 컨캡해서 이런 식으로 쫙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타겟 뷰, 우리가 새로 만들고 싶은 뷰에 대한 저 빨간색 저기에 대한 이미지를 예측하도록 그냥 모델을 데이터를 엄청 많이 줘서 학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멀티뷰 디퓨전을 학습시켰을 때 되게 굉장히 잘 된다라는 것들이 또 최근에 연구들 뭐 이런 식으로 한 5초 만에 막 전에는 막 50장의 이미지 가지고 막 며칠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지 겨우 막 나오는 수준의 그런 디테일들이 최근에는 막 5초, 막 1초 이런 식으로 노멀비 신테시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 디퓨전의 프라이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멀티뷰 디퓨전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 픽스드된 그 씬에 대해서만 저희가 가정을 했었잖아. 이 비디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이 3D 뿐만 아니라 여기가 타임축을 더해서 4D가 되는, 그러니까 이 3D 씬이 움직이는 그 4D의 형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저희가 최근에 막 비디오 디퓨전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비디오 디퓨전을 멀티뷰로 확장시켰을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비디오 to 4D 이런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웰벳 신테시스에서는 최근에 뭐 디퓨전 기반이나 이런 피드포워드로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개의 뷰를 줬을 때 그걸 한 번에 피드포워드로 인퍼런스를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멀티뷰 스테레오, 그다음에 아까 콜맵으로 봤었던 SFM도 되게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거긴 한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저희가 카메라나 혹은 기하학적인 플라이어가 없더라도 피드 포워드로 그런 카메라 정보나 그런 3D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정보를 우리가 SFM에서 했던 것처럼 막 인크리멘탈하게 막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막 며칠이 안 걸려도 그냥 한 번에 몇 초 만에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앞서 본 내용들은 결국에는 또 여기도 카메라 정보들이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이런 매칭 정보를 모델이 인풋으로 줬을 때 그것들을 배운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지. 사실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런 카메라 정보 같은 것들은 익스플리시트하게 인풋으로 넣어줘야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냥 이미지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카메라 포즈나 그런 3D 지오메트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는 편인데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논문으로 이 크로코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멀티뷰,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멀티뷰 이미지 페어를 이용한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한 씬은 여러 뷰에서 본 이미지에다가 한 씬은 그냥 그대로 주고 그다음에 다른 씬에다가 좀 마스킹을 해놔. 그리고 마스킹을 해놓고 이 마스킹된 부분을 다른 뷰에서 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이 원래 어땠을지를 이 디코더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했을 때, 마스킹된 영역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다른 이미지의 어느 부분과 이렇게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지식들을 결국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되게 좋은 성능을 여러 가지 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보여줬고요. 그래서 어떤 모노큘러 3D 비전 태스크들을 위한 프리 트레인드 백본 디코더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어떤 재밌는 일을 하냐면 더스터라는 논문이 나왔대요. 이 크로커를 프리 트레인드 모델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넣어줬을 때 그 이미지 페어를 받아서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포인트 맵을 출력하도록 학습된 친구가 이 더스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풋으로 어떠한 기하학적인 뭐 프라이어, 카메라, 뭐 익스트린직이나 인트린직 이런 거를 넣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생으로 넣어줘서 저렇게 포인트 맵을 리그레스 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잘 하더라. 라는 논문이 저 더스터이고요. 어, 사실 굉장히 이제 큰 장점들이 있겠죠. 처음 생각해봤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포인트 맵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인풋 이미지들로부터 이제 포인트 맵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포인트 맵으로부터 반대로 이제 카메라 정보를 우리가 고전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이미지의 쌍으로부터 단순히 이제 뭐 몇 초 안 걸리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만으로도 이 둘의 어, 포인트 클라우드와 카메라 정보를 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연구자들이 여기에 막 달려들었죠. 이걸로 막 SFM도 해보고 막 여태까지 저희가 했었던 그 모든 그 3D 비전 연구들에다가 SFM을 더스터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엄청 많은 연구들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3R 붙어 있는 논문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일이 되게 많으실 텐데, 3D 비전 쪽을 보시다 보면. 그 친구들은 다 이 더스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포인트 맵을 리그레스 한다는 저 약간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더스터가 그래서 왜 다르냐? 좀 기존에 약간 지오메트릭하게 매칭했었던 저희가 아까 전에 봤었던 그런 피처 그 고전적인 지오메트릭 피처 기반의 그런 매칭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되게 카메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저런 식으로 매우 잘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벤치를 앞에서 하나 찍고 뒤에서 하나 찍은 거죠. 되게 엄청나게 어려운 세팅이고 이게 기존의 콜맵 같은 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절대 못하는 그런 세팅인데 이런 것들도 그렇게 그냥 포인트 맵을 리그레스 하는 식으로 훈련을 했을 때 모델의 피드포드로 되게 잘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되게 로버스트하게 엄청 잘하는 이제 우리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를 뭐 명시로 내뱉진 않지만 포인트 맵을 프로젝션 하는 방식으로 뭐 PNP 람삭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카메라 파라미터들을 되게 잘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당연히 또 SFM과 같은 이제 그런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투뷰뿐만 아니고 멀티뷰로 되게 많은 뷰에 대해서도 뭐 SFM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발전시킨 뭐 에이스 제로라는 뭐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맵 리그레션이라는 저 패러다임을 사용을 해서 이제 SFM을 인크리멘탈하게 딥러닝 베이스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로 SFM을 시도하고자 했었던 논문이고 이게 굉장히 또 성능이 좋았어. CCV 오랄 논문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여담인데 논문 인트로가 좀 특이해요.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structure from ocean이라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해초에 빛이 있더라도 않아. SFM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논문이 시작하는데 이렇게 써도 오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논문이어서 가져왔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또 딥러닝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욕심이 생기죠. 인크리멘탈 SFM이라는 것 자체가 한 장씩 이미지를 등록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한 장씩 등록하는 게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이미지를 피드포드로 넣어서 SFM을 글로벌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게 이 VGG SFM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VGG 넷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같은 그 옥스퍼드에 있는 그 VGG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 인크리멘탈 리컨스트럭션 대신에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모든 이미지로부터 모든 카메라 한 번에 그냥 피드포워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SFM 파이프라인 상에서 예측을 하는 방식. 그래서 이미지 페어 사실 기존의 SFM이 그 인크리멘탈하게 할 때는 이미지 페어 간의 매칭을 찾는 것을 어떤 그런 기반으로 했잖아.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는데 딥러닝의 다른 태스크들 중에서 뭐 포인트 트래킹이라는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에서 어떤 포인트가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위치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태스크가 있는데 사실 그 태스크를 어떻게 보면 멀티뷰로 확장을 시킨다면은 각각의 그 뷰에서 어느 위치의 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래킹 모델을 활용해서 저 이미지 페어 수준에서의 그런 코레스폰던스를 찾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미지에서 각각의 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코레스폰던스를 찾은 다음에 그것들로 이제 한 번에 글로벌 얼라이먼트와 그 디퍼렌셔블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통해서 기존 SFM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네, 이런 딥러닝 기반의 피처를 사용을 하고 글로벌하게 인크리멘탈 하지 않게 훨씬 더 성능을 끌어올리면서 시간도 단축하는 그런 SFM 파이프라인으로 VGG SFM이라는 논문이 나왔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욕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인크리멘탈 리컨스트럭션을 결국은 회피를 하긴 했지만 저 글로벌 리컨스트럭션도 결국에는 SFM이라는 파이프라인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씬에 20초 정도면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카메라 파라미터를 뽑을 수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게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최적화 과정 없이 SFM 파이프라인 없이 그냥 완벽하게 피드포워드 트랜스포머 하나만 가지고
3D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연구, 약간 또 질문이 생기셨는지, 이 논문, VGD SFM의 1저자분과 같은 저자분이 이 VGDT라는 논문을 내셨습니다. 이게 올해 초였나? 되게 얼마 안 된 논문인데, 그래서 정말 이 논문은 완벽하게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피드포워드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씬을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0.1초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10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더스터도 사실 더스터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지. 피드포워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멀티뷰로 확장시켰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의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스터는 약간 더스터나 아니면 VGG SF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고전적인 뭐 란삭이나 어떤 SFM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멀티뷰로 온라인먼트를 시켜야지 이제 어떻게든 그런 좀 더 정확한 지오메트리를 내뱉을 수 있는 모델들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데이터를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3D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그것들로 이제 그 모델이 포인트 맵이랑 뎁스 맵이랑 저런 매칭 정보와 카메라를 한꺼번에 예측하도록 해서 그것들로 이제 로스를 흘려서 많이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기존의 그런 논문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좋게 3D 정보들을 예측할 수 있더라. 라는 논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논문이고요. 이게 당장 뭐 더스터도 그때 나왔을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더스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되냐 말이 안 된다 너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투영을 받던 논문이었는데 이 VGGT는 더스터가 200초가 걸리는 거를 단 0.6초 만에 해낼 수가 있고 사실 32뷰만 해도 이제 고전적인 파이프라인에서는 거의 며칠씩 걸려서 이제 정확한 지오메트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피드포워드로 해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뭐 인더 와일드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냥 이미지에서 그냥 뭔가 큐레이트된 그런 정제된 이미지들이 아니고 막 찍은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카메라 파라미터들, 포인트 맵, 뎁스 맵, 뭐 트래킹, 뭐 카메라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피드포워드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한 논문이라는 데에서 굉장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저것도 한 3뷰니까 한 0.1초 만에 저런 포인트 맵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인 거고 이런 식으로 트래킹도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한다. 이 3D와 관련된 뭐 트래킹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3D 비전 분야도 2D 비전에서 아니면 뭐 NLP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엄청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것들을 이제 잘 활용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런저런 논문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고 처음 이제 3D 비전의 굉장히 그런 고전적인 가정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소타 모델들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3D 비전 되게 재밌는 테스트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